고맙습니다. 인터뷰에 해주셔서. 그 김윤삼이고요. 그 지금 회사 생활을 생각해 보면 한 38년째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중공업 하청에서 5년을 하고 그 현대자동차에서 지금 만 한 33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제가 일하는 곳은 아마 그 기계가 돌아가면 우리는 장비라고 하는데 그 기계가 돌아가다가 고장 나면 고치는 일을 합니다. 그 고치는 일이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의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기계 의사. 저는 울산이 아니고 요 근교에 있는 그 경주 간포가 제 고향입니다. 고등학교 때 이리 왔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그 조국 근대화의 기수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농업으로 먹고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없었죠. 집에 땅이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전부 일자리가 많은 산업화로 인해가 도시로 몰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으면 진로를 조언을 받기로는 그런 것 같으면 공업 고등학교를 가서 일자리를 보장받는 게 낫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울산으로 오게 됐어요. 그 또 그때는 저희가 될 때는 성적이 제가 그 마지막 그 학력고사 세대거든요. 기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학력고사 점수가 되어야 고등학교 진학을 했습니다. 그 지금 말하는 체력장 뭐 이렇게 점수까지 포함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은 뭐 어떤 마이스터고 형태라 이렇게 하지만 그 당시에는 공업고등학교란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 어떤 시설의 문제나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고등학교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울산 사람들이 있는 것도 있었지만 거의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분의 1 정도가 타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러면 울산이 어떻게 하든 말든 간에 그 전국 대한민국에서 공업도시로서는 최고의 메카라서 아마 많이 온 것 같고요. 지금도 그 공업 수도 울산이란 말 하잖아요. 시내도 있었어요. 시내도 있었고 제가 그 82년도에 왔었거든요. 누나가 사실은 여기 울산에 있다 보니까 그 또 다른 어떤 계기 한 부분을 마련했는데 제가 동구 방어진에 있었거든요. 방어진에 있었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뭐 과학대학교도 생기고 뭐 도로도 막 있었지만 그 지금도 아직 그 자리가 있어요. 월봉사라고 절이 있거든요. 그 월봉사 절 옆에 뭐가 있었나 그러면 예비군 교육장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 부근에 살았거든요. 그 부근에 살았는데 학교를 동구에서 시내로 이렇게 출퇴근을 했는데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한 버스를 타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었던 것 같아요. 그 월봉사가 굉장히 골짜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 바로 옆에 있는 데다가 한참 많이 돼 있죠. 개발돼서. 그 당시에 제가 그때 학교 다닐 때도 그 종합체육관의 기억이 남아요. 아직까지 남는데 주변에 이렇게 건물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죠. 거의 그때 제가 울산공고 나왔는데 울산공고가 그 주변에 굉장히 좀 그 시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팔뚝로 부근이니까 그 팔뚝로 부근이 그냥 훤했어요.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 부모님들이 갖고 있는 뭐 그렇게 큰 부자가 아니면 좀 부모님을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더 컸죠. 그 도와드려야겠다는 마음은 다른 것보다는 그 혼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야 되겠다. 피해락은 좀 그렇고 누를 안 끼치고 혼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은 들었죠.
제가 그때 고등학교 실습을 우리 그 자영이 그 중공업 하청을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때에서. 그래서 하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3년 동안 사실은 누나 집에 그 하숙 아닌 하숙을 하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게 좀 제 여린 마음도 그렇고 지금도 그거는 제가 반대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그 고등학교 때 실습 나가거든요. 3학년 때 실습을 그 도와준다는 입장으로 그 자영이 일하는 업체에 갔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울산에서 일하는 게 시작되었는 거죠. 기분은 현장하고 학교에서 받던 교육하고는 완전히 틀리구나. 그때는 조선분과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공고는 뭐 전기과, 기계과, 전기과, 화공과, 뭐 토목과 이런 때이기 때문에 조선은 그 당시에는 사실은 그 성공한 어떤 산업의 모델이었지만 좀 생소한 분야였습니다. 지금도 제가 일을 하면서 시집을 2군 냈는데 두 번째 시집이 그 붉은색 옷을 입고 간다인데 그 시집의 주 모델이 된 게 그 7년 전에 중공업 하청 시절이었어요. 그 중공업 하청 시절은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렇게 힘든 게 원래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힘들더라. 그래서 그 기억을 그때도 문학을 좀 좋아해가지고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그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시를 썼는데 거기를 보니까 지금 지났는데도 똑같더라. 그렇게 해서 그때 쓴 시를 좀 고쳐서 2번째 시집을 냈거든요. 지금도 제가 봤을 때는 중공업은 억수로 열악합니다. 뿌듯함이란 거는 그 작업복 이야기가 굉장히 가슴에 와닿아요. 그 작업복은 그 삶의 어떤 역사거든요. 그리고 뭐 흔히 이야기하는 영웅주의에서 지금은 벗어나서 어떻게 보면 그 영웅주의가 개인 영웅주의라 같거든요. 그 영웅만 서사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삶도 서사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도 좀 작은 일이지만 예를 들자면 그 한 며칠 동안 고장나가 고치지 못한 기계가 있었는데 그 기계를 고쳤다든가 하면 그 뿌듯함은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하고는 완전히 틀렸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그 일자리를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일자리를 내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내가 회사를 이렇게 그 원서를 내서 들어가거나 뭐 면접을 보서 들어가거나 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는데 지금은 한 평 밖을 벗어나면 캄캄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일자리 때문에 고민하듯이 그 일자리는 지금하고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때는 공장이 막 지어지는 단계고 많아지는 단계였고 지금은 그게 포화 상태를 넘어서니까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느낍니다. 많이 느끼는 게 그 예전에는 제가 지금 현대자동차 다닌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전에 제가 30몇 년 전에 현대자동차를 들어갈 때는 좀 나쁜 말로 하면 똥구르마 그랬어요. 그때는 똥구르마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르마 손수레 있죠. 그걸 구르마라는데 똥구르마라고 했어요. 왜 그러려고 하면 그 당시에는 석유화학단지가 굉장히 발전했거든요. 그 SK나 어떤 유공이나 이런 데서 보면 이제 사실은 그 당시 30몇 년 전에는 입사가 굉장히 쉬웠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일자리는 많고 사람이 적으니까 모집하는 것들이 느슨한 거죠. 좀 표현을 하면.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세대들을 겪고 있는 것처럼 아까 제가 뭐 어떤 좀 비하적인 말은 아니고 그 당시 유행했던 말이 그런 것처럼
그때 어떤 표현하는 단어들이 어떤 그런 노동자였으면 지금은 현대자동차 그러면 그 대한민국의 주력 산업 중에 한 분야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각도도 틀리고 시선이 아마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독일을 산업화의 모델로 보거든요. 어떤 인문학 국가라고 볼 수 있는 그 독일이 보면 그 블루 칼라하고 화이트 칼라하고 적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요. 그처럼 그런 단계로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올라가고 있지만 아직은 한 30%에서 40%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현장이나 생산직이라 그러면 조금 힘들죠. 보는 시선이. 그게 독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합니다. 제가 뭐 어떤 나름대로 이렇게 책을 좋아하고 작가로서의 길도 걸어가고 있는데 그 모델을 몇 군데를 이렇게 나라를 살펴보면 어떤 그리스란 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란 나라가 있고 독일이란 나라가 있는데 독일이란 나라가 철학적으로는 가장 그 발전한 나라다. 그 철학적으로 가장 발전한 나라라고 말하는 나라들은 거의 다가 보면 개체성의 존중이거든요. 지금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은 어떤 개체성의 존중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독일이라는 나라는 1800년대부터 그 개체성의 존중을 인정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화 분야에서도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의 차이점이 없는 그게 바로 저는 개체성의 존중이라고 보거든요. 어떤 사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저는 그 개인적인 표현이지만 시기라고 보는 거죠. 조직 사회에서 어떤 개체성의 존중을 말하는 것은 시기라고 보는데 이 시기에는 사실은 겉으로 보기에는 어떤 모양과 형태를 갖추고 있고 시침과 분침과 초침이 있지만 그 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부품들이 작은 부품 하나라도 망가지면 돌아가지 않거든요. 저는 그게 어떤 사회에 있어서 개체성의 존중이라고 봅니다. 이게 사회고. 정확하게 정년퇴직이 제가 원래 만 57세거든요. 그러면 딱 하면 오늘이 마지막 3월 1일이니까 8월 31일이니까 3년 4개월 남았죠. 보통 제가 듣기에도 저도 그런 걸 좀 느끼고 있는데 퇴직에 관계되는 우울감이 있어요. 거기 그거는 아마 대한민국에 사는 가장이면 아마 어느 정도는 느끼고 있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3년 정도 되면 어떤 걸 느끼냐고 하면 우울증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이때까지 내가 일자리라는 것을 통해서 계속 그 어떤 가장으로서의 역할과 그 다음에 먹고 사는 문제에서 목적이 주어졌는데 그 목적이 상실된다고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내가 과연 퇴직하면 뭘 어떻게 먹고 살까? 제일 첫 번째 문제.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요즘 정년이 60이라고 하지만 그 남자 평균 연령이 78세고 여자 평균 연령이 82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좀 높아졌겠죠. 그러면 18년 내지 20년 정도의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속에는 그 삶에는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는 금전적인 문제, 하나는 복지적인 문제, 하나는 사회적인 문제, 또 다른 문화적인 문제도 있겠죠. 그런 점에서 보면 좀 고민이 되는 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오래 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이 동력이죠. 자기가 가장으로서의 역할도 있지만 삶에 대한 어떤 그런 사람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뭐라고 제가 표현하라 그러면 그게
두 가지 질문으로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하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회가 차지하는 부분이죠. 경주마가 눈에 이렇게 세우게 되면 옆을 안 보고 앞만 보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회를 내가 느끼게 되면 그 사회만 보고 그 환경에 적응할 수밖에 없는 게 살아가는 게 인간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 주변의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게 있어요. 또 다른 한 가지는 그 요즘에 또 단기 알바 내지는 다양한 일자리, 작은 일자리들이 생겼다. 이거의 문제를 저는 다르게 봅니다. 아까 제가 독일이나 이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까운 예로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연금 개정 시기를 늦춘다고 하니까 데모가 일어났죠. 전 국민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금 시기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고 그러면 국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복지에 대한 부분들이 그만큼 믿지 못하고 약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서구 사회를 보게 되는 것 같으면 거의 다가 단기 형택이고 그 다음에 그 일자리가 긴 것도 있지만 짧은 것도 많죠. 그 부분에는 사회복지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사회복지란 부분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년 가까운 우울증이나 아니면 젊은 세대가 꿈을 완전히 좀 펼칠 수 있는 부분들이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사실은 일하는 것이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기는 것을 할 수 있어야 전문성을 가진다. 그리고 그 전문성이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문화로 다가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복지 부분이 좀 국가적으로 좋아져야 되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더 나빠지는 시기에 왔다는 게 저는 좀 이게 좀 언밸런스로 안 맞다고 좀 보는 거죠. 바쁩니다. 바쁘긴 바쁜데 내가 아까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일은 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런 것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시를 쓰게 된 것도 고등학교 때 시를 썼는데 회사 천혜자동차 회사에서 30년 건속 메달을 받았어요. 30년 건속 메달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회사에 30년을 다니면서 가족의 가장으로서 역할은 나름대로 충실했다고 보는데 그럼 나를 위해서 한 것은 무엇이냐? 이게 그때 저는 어떤 뭐 책을 읽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게 저한테는 화두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만 30년이 되는 해에 나에게 개인적으로 선물을 마련하자. 그게 이제 사실은 시집이었어요. 그게 제가 고등학교 때 시인을 꿈꿨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시를 써서 시집을 내자. 내가 30년 동안 회사를 다녔는데 이걸 그냥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가 나태한 거나 똑같아. 그래서 시집이라도 한 권 내서 내가 30년을 내 스스로 기념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은 시집을 내고 글을 쓰게 된 거죠.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은 한 가지는 제가 잘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등단한 시가 그였어요. 어떤 시였나 하면 새들은 저마다의 소리로 운다. 여기 있는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각기각층이 아까 제가 계층성의 존중이라고 했는데 작은 새든 큰 새든 비유를 하자면 못생긴 새든 잘생긴 새든 각자 그 삶을 어떤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러고 누구의 삶도 모방하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이 소중하다는 것 때문에 그 새들은 저마다의 소리를 운다는 소리를 썼고요. 거기서 또 한 가지 기억이 남는 첫 번째 시집에는 우리 엄마는 고기사소라는 이름으로 살았다 이렇게. 우리 엄마 이름이 사실은 고기사소였어요. 리어카라는 손수레를 이렇게 끌고 동네에 고기를 팔려 다녔어요. 지금처럼 마트가 이런 거 아니죠.
고기를 팔러 다녔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그게 어떤 살아가는 목소리였고 거기서 어릴 적 맡았던 그 비린내가 그 엄마의 삶하고 같이 이렇게 대비되기 때문에 그 비린내가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싫어할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내 삶의 중심을 잡아주는 중심축 역할을 한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시장에 한번 가요. 그러면 그 비린내를 맡음으로 해서 내가 잃어버린 정체성 내지는 잃어버린 어떤 길들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쓴 시가 이제 우리 엄마는 고기 사소라는 이름을 살았다. 어떤 그런 시였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일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오후에 1시간이나 2시간 정도는 모임을 하고 나머지는 시간은 책 읽고 어떤 글 쓰는 시간으로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 다른 사람들은 나쁜 말로 하면 기계적으로 살게 되면 힘들지 않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글 쓰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루틴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저는 루틴이라고 말해요. 그 루틴이라는 게 사실 단계별로 진행하는 거잖아요. 하기 싫어도 책상에서 앉아있는 시간을 가졌어요. 책 읽거나 아니면 글 쓰는 시간이나 이런 시간들을 내가 아니면 사색하는 시간들이나 이런 걸 가지게 되면 처음은 힘들어요. 그런데 생각도 안 떠오르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자리에 가면 생각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글도 쓰게 되고 책도 잘 읽게 되거든요. 흔히 말하는 좀 쉬운 표현을 하면 이런 것 같아요. 그 어릴 때 기억이 나는 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안락했던 게 다락방이었어요. 그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다락방이 나의 어떤 케렌시아라고 할까? 쉬는 곳 그런 것처럼 지금은 서재를 하나 따로 마련해서 이렇게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사색하는 시간이 나에게는 다른 사람은 뭐 고정적이라고 해서 간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는 그게 케렌시아예요.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퇴직해도 자는 시간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럼 자는 시간이 사실은 이런 말씀 드리지만 아까워요. 근데 좀 피곤하기는 하고 지금 예전에는 시간이라는 게 참 느슨했는데 지금은 시간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 보면 뭐 산책은 해야 되겠고 그러고 산책하고 나면 오전에 한번 책 읽거나 글 쓰는 시간을 한번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그 시도 쓰지만 뭐 칼럼도 신문에 연재하지만 사진도 사진작가협회에 들어갔고 이제 그 사진을 좋아하고 찍거든요. 그래서 문화원이 되든 구청이 되든 어느 형태가 되든 간에 어떤 사진 강의를 하고 싶어요. 사진 강의를 하고 싶고 또 한 가지는 그 독서나 글쓰기를 가르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이 많거든요. 가장 제가 좀 인상 깊은 영화라고 하면 그 윤정희 선생님이 주연한 시란 영화가 있어요. 그 자기의 어떤 정체성을 옳고 그르고 뭔지 그리고 내 정체성이 뭔지를 그 찾아가는 그게 참 괜찮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정년퇴직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사진도 찍고 했으니까 이걸 내 혼자만으로 아니라 그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나눠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항상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여기서 빠진 게 사회 시민활동인데 시민활동은 책 읽는 시간이든 여기도 책 읽는 시간이 있는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시간이든 그 사회 시민활동이나 봉사활동은 제가 죽을 때까지
계속할 생각이에요. 그게 뭐 좀 나쁜 말로 표현하는 건 아니고, 살아가면서 동물하고 그 사람하고의 다른 점은 저는 무난한 거 하고 그다음 어떤 봉사라고 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끝까지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무래도 글은 자기가 쓰는 거지만 글쓰기나 사진에 대한 강의가 저한테는 주겠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떤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실력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실력을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얼만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상승시켜서 그렇게 좀 다가갈까 고민하는 게 내 생각이죠. 봉사활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확실한 만큼 다양하게 어떻게 뭐 몸으로 가서 열심히 하면 되겠다. 그 나중에 그 금전적인 형편이 되면 뭐 말보다는 입보다는 주머니를 열어서 맛있는 것도 같이 사 먹고 이렇게 그러고 싶어요. 19살의 나에게 건강하게 살자. 건강하다는 것은 몸도 건강해야 하지만 마음이 건강한 것이 더 중요하단다. 하고 싶은 일, 즐기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하단다. 그 누구보다도 자신을 사랑하고 아껴주자. 사랑한다, 나의 20대. 조금 어려운 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가 그 니체예요. 니체인데 뭐 전부 다 니체는 다 좋아하겠지만, 죽음으로 가는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 말을 했거든요. 그걸 이겨내는 게 의지죠. 좀 더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고 즐기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남의 삶을 살거나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 삶이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사실은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뭐 사회가 있고 동료가 있다고 봐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존재다. 그런 만큼 나를 아끼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는 일에 절대 남의 기대지 말자. 내가 하는 일은 내가 결단하고 설사 넘어지더라도 그게 나를 지키는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나를 향해 열심히 하고 살아가자. 이게 것 같아요. 삶은 죽음으로 가는 고통의 연속이다.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의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그다음 좌절하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하기 바랍니다. 삶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의 모든 방법을 인내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삶이 자신을 위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개인 SNS에 그 뒷모습이란 주제로 글을 올렸어요. 내가 이렇게 내 앞을 걸어가는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때가 나이 드신 부부가 손을 잡고 걸어가면 내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내 스스로가 마음이 따뜻해지거든요. 그런데 혼자서 어깨에 축 처져서 걸어가는 사람을 보면 내 스스로가 보는 내 자신이 우울해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오늘의 인터뷰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나의 뒷모습을 보는 것 같아.
내가 살아가면서 그 앞만 보고 사는 것도 있지만 가끔씩은 뒤를 돌아봐야 된다. 그게 흔히 많이 나오는 그 인디안들을 말하는 대사처럼 인디안은 말을 타고 달리다가 가끔씩 말에서 내려서 뒤를 돌아본다고. 혹시나 내가 너무 빨리 달려서 내 영혼이 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그 말의 뜻에는 자기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몸 따로 정신 따로 잃어버리는 것이 조금 이렇게 많다고 볼 수도 있어요. 오늘은 스스로 이런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꼭 인터뷰하는 것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가족들 간에도 이런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으면 굉장히 자신에게 좀 충만하고 그 다음에 어떤 발전하는 어떤 디딤돌이 되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이런 인터뷰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인터뷰고요. 그리고 이런 기획을 했다는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좋다고 봅니다. 그게 결국은 그 부모의 삶이 낡았어요. 아까 감독님이 작업복 말씀하셨지만 그 작업복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모르는 걸 알게 해주는 게 역사거든요. 그처럼 그 부모의 뒷모습도 한번 쳐다보고 그 다음에 내 자식의 뒷모습도 한번 쳐다보고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아내의 삶도 한번 쳐다보는 것 이거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좋은 프로그램 억수로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 인터뷰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 아 이거 좋네.